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윤재관 정책위 부의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철회가 가능한 것인가? 이걸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부터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하려면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선 상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데 두 분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회법상 국무위원 탄핵안의 의안 상정 절차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난 뒤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회의 입장, 민주당의 입장은 보고만 됐지 의안 상정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보고 시점과 처리 시점을 국회법에서 명시를 해놨겠습니까? 그거는 보고가 되는 순간 의안 상정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의장이 김진표 의장이시고 그다음에 국회 사무총장이 이광재 지금 민주당 전 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다 민주당 출신 분들이라 제가 볼 때 유권 해석 자체를 편향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좀 유리하게 국회법을 해석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들께서 전국 운영을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민주당까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국회법 90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국회 사무처가 그동안 일관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안건이지만 본회의 보고만 된 상태이고 특히나 의사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의제로서 성립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회가 무조건 가능한 것이고요. 그 조항은 국회법 90조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적어왔습니다만 읽어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어떻게 민주당의 그 수뇌부가 있다고 해서 국회가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유권 해석을 내리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은 그 이전에 관련될 것까지 다 보시면 지금의 이 소란스러움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이렇게 팽팽한 가운데 일단 민주당에서 요구한 탄핵안 철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고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는 30일과 12월 1일에 연달아서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때 이동관 방통위원장 또 검사 2명 탄핵안 다시 올린다 이런 방침인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예정대로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예정대로 갈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권한쟁의 심판이나 가처분 신청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아마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정치적인 액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탄핵안에 30일 발의 그리고 그 직후에 투표를 하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네, 정치적인 액션에 불과할 뿐이지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기각 결정이 날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가처분 신청이 지금 하더라도 30일 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다 올리겠다는 거 보고하고 12월 1일 날 처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헌법재판소나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민주당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입법 독주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잘못된 입법 독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습니다. 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국민들에게도 알려야 되고 또 향후에도 민주당이 이런 식의 입법 독재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가처분 신청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전격적으로 철회를 했고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 노란봉투법이 처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정치는 이제 그만하고 즉각 수용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떤 결정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한 1년쯤 끌은 거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게 대한민국에 미칠 해악은 뭐 그동안에 전문가들 관련 업계 사람들이 다 지금 낱낱이 언론을 통해서 해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 알려진 것처럼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총선에 유리하게 하고자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될 사람들을 끌어넣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차피 이걸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것을 민주당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불통의 이미지 씌워가지고 이것조차도 거부권까지도 유도를 해서 총선에 유리한 부정적 이미지를 씌워서 유리한 국민으로 끌고 가려는 책략으로 쓰고 있다. 이걸 뭐 정치권도 다 알고 국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건 당의 국민의힘의 건의를 받아들이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민주당이 알고 있으면서도 정략적으로 거부권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면 국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는 삼권 분립 국가인데 행정부만 있지 입법부는 왜 필요합니까? 라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 법이 하늘 아래에서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년 이상이 끌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부의한 지도 벌써 5개월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에서 이렇게 되면 여당에서 책임 있는 여당에서 정부에서 그러면 대안은 이것 좀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라도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그렇게 그냥 계속 가서 법안 통과시키면 입법 독주로 우리는 프레임 씌우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러면 된다 하고 시간만 질질 끌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다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입법 독주 계속 얘기하시지만 거부권을 이렇게 남발하는 정부, 우리 헌정 역사상에 단 한 번도 없었다. 새로운 역사를 지금 계속 쓰고 계시다. 이 점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어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의 실명 또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앞서 검사 탄핵안을 추진하고 또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을 예고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검사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 윤재관 부의장님 어떤 배경으로 봐야겠습니까? 검사가 자기의 권한 밖의 행사를 계속하고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하게 되면 그것은 뭔가의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검사는 검찰이라고 하는 거대 조직 뒤에서 숨어서 어떤 검사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다 알지 못하고 있고 지금 당연히 검사가 잘못된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면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이 내용들이 공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주가 조작 연루와 관련돼서 공판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김건희 여사와의 이 유착 관계에 관련된 의혹이 계속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런 제기되면 제대로 수사 한번 해야죠. 아니 압수수색 한번 그 흔한 압수수색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수사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비호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정말 떳떳하게 한다면 이렇게 공개하더라도 본인을 떳떳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발끈하는 것입니까? 발끈하는 자가 범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정래 원장님. 우리 헌정사에서 우리 정당사에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를 당대표로 둔 정당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언제 지금 수사하는 검사를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습니까?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조금의 부끄러움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 힘듭니다. 수원지검 부장검사 한 분하고 뭐 김건희 여사 일가 수사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 1과장, 도이치모터스 수사 뭐 이분들 실명 사진 공개했는데 지난해 12월, 올해 7월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 이름하고 사진도 공개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철회했지만 다시 30일 날 두 분의 현직 검사 지금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법 체계를 지금 사법 방해를 통해서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겠다는 건데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압박해서 총선 전에 뭐든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이 끈질기게 검찰을 물고 늘어짐으로써 그죠?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요. 그 의도를 지금 12월 달에 뭐 아마 패스트트랙 어쩌고저쩌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하는 모양인데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정권 교체론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당의 지도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정말 치졸한 겁니다. 그 의도가 뭔지 뻔히 아는데 그거를 무슨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 마냥 포장을 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이런 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그 똑같은 조건으로 자기네들의 그 국민의힘의 불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하셨던 판사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격하셨던 것들 본인 스스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늘 아래 지금 검사들에 관련된 탄핵이 왜 나왔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위법한 일을 한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탄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석 검사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정석 검사 관련돼서 보십시오. 집합금지 기간에 어느 유명한 이 리조트에서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업의 저승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기업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계산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특권을 계속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위법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법한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탄핵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리고 손준성 검사에 관련돼서 고발 사주 관련된 사건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영전을 시켰고 승진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이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인들이 그런 주장하실 때 다른 사건 때 본인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드립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무슨 사실을 좀 바로잡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판사 명단 실명을 공개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적 없고요. 영장 전담 판사들의 명칭은 법원에서 발표를 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나온 것이지 우리 정당에서 잡혀찍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두 분 검사 다 직무상 중대한 범죄의 하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탄핵의 요건은 헌법이나 법률상의 직무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요건이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직무상으로 문제가 돼서 지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야말로 근거가 없는 말씀이시고 말씀을 하시려면 직무상의 하자를 정확하게 밝히고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상 하자 손준성 검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검사가 전 국민을 못 하고 있는 집합금지 기간에 기업인들을 불러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을 계속했다. 그러면 그게 직무상 관련이 없습니까? 검사라고 하는 특수한 직위를 이용해서 그러한 행위를 계속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인들을 부를 때 그 관련된 기업인들 다 옛날에 수사했던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직무상에 아무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발 사주와 관련돼서는 검찰총장을 모시고 있는 시간에 검찰총장의 사주를 받아서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아니면 본인이 어떤 사람의 고발을 사주한 행위인데 그것은 직무와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검찰에게 고발하도록 누군가를 사주했다는데 이게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손준성 검사의 경우에는요 고발 사주 의혹은 공수처에서 무혐의 쪽으로 간 거고요. 잘 아시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다음에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는 무슨 위장 전입 이런 건데 그게 직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위장 전입으로 문제가 됐던 장관만 해도 수십 명이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아니죠. 네. 저희가 다음 주제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연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띄우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이른바 천하용인이라고 불리는 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네 사람과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전 대표, 신당 합류와 관련돼 소통 중인 현역 의원들의 명단을 공유를 했고 친윤계 의원도 포함돼 있다.
이런 주장이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의 현실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적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행보를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하용인을 만난 거를 무슨 뭐 간접적으로 공개한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준석 혼자가 아니다. 뭐 신당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띄운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뭐 메시지 전략의 일환이라고 제가 네.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천하용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언론에서 이준석 대표와 똑같이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암시한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났다는 현역 의원이 누군지도 지금 뭐 자기들끼리 공유하는지 몰라도 안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의 비명계, 그다음 정의당 출신의 전직 의원 이런 분들을 만났다는 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구난방이에요. 이분이 젊은 정치인으로서 새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도대체 어떤 세력과 연대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보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가야지.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삭죽기 정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치 연대라고 볼 수도 없고 세력 만들기 급급해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들도 이렇게 등을 돌릴 겁니다. 저는 그게 젊은 정치인이 좀 아깝네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 뭐 영남권 또 TK 여기에 더해서 친윤계 의원까지 합류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계속 주장하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은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거기 하나하나씩 뭐 코멘트를 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신나서 더 얘기를 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건지는 뭐 12월 말 정도에 보면 알 것이고요. 그때 빈수레가 아주 요란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준석 전 대표의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뭐 비대위원장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언론 인터뷰에서 신뢰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책을 제안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앞서 얘기하신 대로 국민의힘과의 힘겨루기 차원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계속 이제 몸집 풀리기입니다. 이제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우는 건데요. 정치인이 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을 때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바보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미디어 친화적인 이준석 전 대표가 그 활용 안 하겠습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저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천하용인 중에 뭐 이긴 경기도의원이라는 분이 무슨 이준석 대표한테 선대위원장 무슨 비대위원장 제안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들어왔는지 어떤 통로로 해서 들어왔는지도 없고, 그것도 본인 얘기도 아니고 뭐 척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도의원이 얘기를 한 거를 이준석 그 전 대표는 뭐 앞뒤 다 잘라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에게 중책을 맡겨도 하지 않겠다. 이게 뭐 주겠다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안 받겠다. 뭐 이런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 배운 거고요. 국민들 미디어 앞에 나설 때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보일 건 보여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꾸미고 수식하고 분식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연말에 신당설 뜨기 전에 가라앉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향하는 바가 안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세력도 안 보여요. 몇 사람이 지금 떠드는 겁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장단 맞출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의장님. 아무 말 대잔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의견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확인하기도 어려운 얘기들을 좀 계속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중책을 맡겨도 저 맞지 않겠다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적당히 타협볼 생각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에게 항복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준석 대표의 그 모습이 지금은 용기롭게 보이고 여러 가지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모습이 한꺼번에 있습니다만은 결국 국민들은 12월 이후에
이준석 신당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일 건지를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 신당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대선 때처럼 대국민 위장 화해 쇼를 또 한번 대통령과 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이미 아직도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요한 혁신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에서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만 정작 당사자들의 호응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지역구 등산 모임에 버스 92대 4,200여 명이 동원된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이렇게 새해를 과시하는 지역구에서 새해를 과시하는 사진을 장제원 의원이 올린 배경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좀 공교롭죠. 시기가 좀 묘하고 공교로운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중진 그다음에 친윤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언급한 게 아마 11일, 12일 정도 지났을 겁니다. 아직 2주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뭐 4,200명을 동원한 행사는 아마 제가 볼 땐 지구당 행사 그 정도 규모로 하려면 아마 한 3개월 전에 기획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왕에 기획된 행사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동원령이 떨어진 행사를 본인이 갑자기 취소하기 힘든 고충도 있지 않았겠나 저는 좋게 해석합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시기적으로 공교로울 뿐이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받아치는 내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그렇게 보는 이유가 지금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이합집산이랄까 무슨 중대한 결정은 지금 11월 오늘 13일인데 내리기 시점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 결국 연말로 가는데 12월 중순 지나서 뭐 연말로 갈수록 대충 예상 국회가 끝나고 난 뒤쯤에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인요한 위원장의 그 권고안과 지금 이런 정치적 흐름이 무관하게 가는 건 아니다. 대척점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당사자들이 입장을 밝히기에는 시간적으로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다. 네, 이런 그렇다고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무력 시위를 이렇게 세게 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90대가 넘은 이 버스가 갔다는 건 한마디로 질렸다. 장제원한테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지 말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심보를 그대로 드러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제원 의원의 지금 92대에 관련돼서는 아마 다음에도 두고두고 회자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세과시를 할 사안인지 아니면 함께 지금 논의해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당을 새롭게 변신해야 되는 것인지 논의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세과시만 하는 윤핵관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지금 이렇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조총래 원장님께서 아직 시간적으로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인요한 위원장은 자신의 요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별다른 호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마실래?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좀 이어갔는데 매를 맞고 마실래? 이게 무슨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글쎄요, 뭐 강제 수단을 쓰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인요한 위원장이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가면 엄중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혁신이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요한 위원장께서. 그건 결국 말하자면 살리는 것도 국민이고 죽이는 것도 국민이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의 흐름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혁신을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니 이게 너무 가볍게 여기면 결국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부 의장님? 인요한 위원장께서 너무 없는 권한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게 지금 수고하고 계신다. 저는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진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번 주는 수능이 있으니 다음 주에 더 진전된 얘기를 가지고 꼭 압박을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시간은 인요한 위원장의 편이 아닙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시간이 계속되고
지금의 위원회 활동도 역시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 시계는 계속 또 돌아가고 있고 아무리 봐도 윤영환 위원장의 그 성과가 없이 하나만한 혁신위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에 대한 요구가 나온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뿐만 아니라 친명계,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지도부가 앞장서서 험지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주민들과 소통 행보를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지도부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에 좀 선을 그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건 아니,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활동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고 있는 험지 출마론을 가지고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는 것은 제가 많은 무리가 있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간 계양을은 지금 가신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10몇 년 동안 3선, 4선, 5선을 하고 있는 대구 어디에 경북의 어느 의원님처럼 10몇 년을 누리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지역구 2년 만에 갑자기 또 바꾸라 하는 게 그러면 계양구 주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지금 민주당의 자체적인 시계 그리고 총선을 위한 시계도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힘에 맞춰 가지고 민주당을 계속 끼워 맞추려고 하는 행위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고요. 민주당 나름대로의 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특히나 세 번째로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대표의 출마 지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어느 지역에 가서 거기에 묶일 수도 있고요. 대표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다른 지역을 또 지원할 수도 있는 여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의 지역구 선택은 매우 전략적인 것인데 지금 험지 출마론 얘기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 빨리 얘기해라. 이렇게 할 만큼의 가벼운 사안은 분명히 아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뭐 절대 안 옮길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대선에서 지고 난 뒤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 들어갈 때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때 성남 분당갑하고 인천 계양을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성남에서 시장을 하고 경기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 분당갑으로 가지 않은 것은 거기가 불리한 지역이라서 안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인천 계양을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국회의원직이라는 것은 범죄 혐의를 방탄하는 데 핵심적인 고리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무슨 뭐 험지 출마를 한다든가 이런 선택을 할 리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금 전에는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9월에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소명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는 입증됐다는 네. 것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범죄 혐의로서 확정됐다는 식으로 그게 호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분리됨으로써 위증교사 혐의에 관련된 재판이 좀 빨라지는 건 네.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게 총선 전에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지 않겠습니까? 그건 법원이 결정할 문제인데 이렇게 왈가왈부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그 위증죄는 단독 재판부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 33부로 배당을 했잖아요. 그게 좀 이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지법에 합의부가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닌데 단독 재판을 합의부로 간 것도 이상했고 그중에서도 33 합의부로 간 게 이상했는데 국민들의 여론이 비등하니까 법원이 오래오래 끌다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에 지금 별도로 가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증교사죄는 뭐 아까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의 말을 갖다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법조계 대부분은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라고 보는 게 중설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위증교사 혐의 자체가 정인신문이라든가 피의자 신문 절차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재판을 조금 빨리 진행하면 총선 전에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결국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이 이 재판 끝기에 들어갈 겁니다. 지연전술 사법방해 또 할 거거든요. 그게 어느 수준에서 제지가 되고 어느 수준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총선 전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가 판가름이 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전 대표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면서 건방지다, 물병이 있으면 머리에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다, 이렇게 강하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두 사람의 설전 언제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한 분은 쌍욕을 하고 한 분은 전당계 대응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설전 자체는 없어야 되는 거지요. 공당의 민주당의 대표를 했던 분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이놈 저놈하고 말이죠. 나이를 가지고 폄하를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노인 폄하도 하고 나이 어린 사람도 폄하를 하면 누구하고 정치를 합니까? 전 당 대표답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입증하면 되지 왜 인격 모독을 합니까? 제가 볼 때 매우 불편하고요. 사라져야 될 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부의장님. 한동훈 장관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이런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도 없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따발총처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국민이 보기에 정말 민망하고 이런 분들이 국가의 법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의 비극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총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